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원금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오늘 오전 첫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앞서 김경 서울시 의원이 돈을 강 의원에게 직접 줬다는 주장을 내놓은 만큼 이번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경원 기자. 예,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입니다. 네, 자, 강선호 의원이 오늘 경찰에 출석하죠. 예, 공천원금 1억 원 수수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호 의원이 오늘 오전 경찰에 출석합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사건이 배당된 지 20일 만에 이루어지는 첫 강 의원 소환 조사입니다. 강선호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카페에서 김경 서울시의원을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강 의원은 사무국장이었던 남모 씨의 보고를 받고서야 돈을 받은 사실을 알았고 돌려주라고 지시한 뒤 반환을 확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직접 돈을 건넸다는 김경 서울시의원 측의 주장에도 언론 노출을 피하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조사에서 주요 쟁점은 뭐가 될까요? 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지난 2022년 1억 원 공천 헌금이 오갈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선 조사에서 김 시의원은 남 전 사무국장이 공천 헌금으로 한 장, 즉 1억 원을 먼저 요구했고 이후 강 의원에게 직접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남 전 사무국장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카페에서는 1억 원 전달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남 전 사무국장을 통해 나중에야 알게 됐다는 강선우 의원의 기존 해명과는 모두 엇갈리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늘 강 의원을 상대로 실제 돈을 받았는지, 누가 어떤 상황에서 전달했는지, 공천의 대가였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병기 의원에 대한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경찰은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지난 2022년 구의회 업무 추진비를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어제 동작구의회 등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또 차남의 대학 편입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업체 대표를 최근 뇌물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김 의원 소환에 대해서는 압수물 분석이 어느 정도 진행돼야 출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은 신중한 모습입니다. 김 의원 측은 YTN에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소환 시점이 언제가 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네, 공천원금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서울시 사업을 가족회사에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시는 자체감사에 착수해 사실로 확인되면 김 의원을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1억 공천 뇌물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김경 서울시 의원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신이 속한 상임위원회 소관인 서울시 산하기관들 사업을 가족회사들이 수주받도록 했다는 겁니다. 수의 계약이 이뤄진 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로 김 시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부동산 시행사와 교육 컨설팅 법인 등 7곳이 따낸 수주 금액만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으로 이동할 때마다 해당 상임위 소관 서울시 산하기관의 사업을 가족회사가 따낸 겁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김 시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쟁점으로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시의회 내부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김 시의원이 쪼개기 예산 청구의 달인이었다며 수의계약 기준인 2,200만 원에 맞춰 사업 수십 개를 상임위에 올렸다가 통과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일단 수주 특혜 의혹에 대한 자체 감사에 나섰습니다. 감사위원회를 꾸릴 예정이고 그리고 실태 조사에서 그런 사항들이 나올 경우에 고발 조치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사법기관에 적극 저희가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시의회도 지난주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를 열고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해 조만간 윤리특별위원회를 열 방침입니다. 여기서 제명 등 징계가 결정돼 본회의에 상정되면 의결을 통해 확정되는데 이르면 임시회가 열리는 다음 달 말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강력한 북극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강원도 양구에는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진 지역도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장하연 기자, 현재 한파특보가 내려진 상황이죠? 네, 어젯밤부터 바람이 강해지더니 오늘 아침 이번 겨울 가장 매서운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지역에는 한파 경보가 내려졌고 그 아래로는 중부지방과 경북, 전북과 전남 위쪽 지역까지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아침 기온이 대부분 영하 10도 안팎에 머물고 이 남부지방과 해안도 영하 5도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분포도로 최저 기온 살펴보면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이 오늘 새벽 6시 10분 영하 21도를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추웠습니다. 철원과 화천 일대가 대부분 영하 18도에서 영하 20도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도 영하 12.5도, 서울이 영하 11.6도를 기록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집니다. 강원도 철원군 임남면의 최저 체감 온도는 밤사이 영하 30.9도를 기록했고 전북 무주군 설천면도 영하 27.7도의 체감 온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출근길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쌓여 있는 곳 가운데 이 날씨가 추워지면서 도로가 얼어 곳곳이 미끄럽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파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예보인데요. 현재 북극 한기가 시베리아 부근으로 남하해 우리나라로 계속 찬 공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동쪽으로 따뜻한 공기가 수직으로 벽을 쌓아 대기 흐름을 막고 있어서 북극 한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상공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런 강력 한파가 최소 일주일, 길게는 다음 주까지 이어질 걸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네, 이번 추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또 원인은 무엇인지 전문가와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현호 공주대 대기과학과 교수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1년 중에 가장 춥다는 대한인데요. 이름값을 톡톡히 하는 것 같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는데 지금 기온이 얼마나 떨어진 걸까요? 예, 현재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은 한 영하 10도에서 영하 15도, 가장 추운 곳은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진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충청도, 전라북도, 경상북도는 영하 10도에서 영하 5도 정도. 그다음 이제 좀 더 남쪽으로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도 0도에서 영하 5도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국 대부분이 어제 같은 시간보다 한 10도 정도 낮아진 기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 내내 한파가 이어질 거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이 삼한사온 현상과는 다르게 추위가 좀 길게 이어지는 원인이 있을까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겨울은 좀 평년보다 따뜻하게 계속 유지가 되다가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주기를 두고 한 번씩 길지 않은 한파가 찾아오는 좀 겨울철에 좀 저희가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삼한사온의 패턴이 유지가 됐었습니다. 사실 이번 추위도 기압계 자체로만 보면 한 3, 4일 정도 한반도에 영향을 주겠으나 이후에 저희가 블로킹이라고 부르는 대기의 동서방향 흐름은 원활해지지 않고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블로킹 현상이 발생하면 날씨의 이동이 빠르지 않아서 추위 또는 더위가 좀 폭이 커지고 즉 극단적인 형태의 날씨가 나타날 수 있고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블로킹 현상이 나타나면 이게 언제 해소될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예보 정확도가 좀 다소 낮아지게 됩니다. 네, 북극 한파의 영향으로 이렇게 강추위가 찾아온 건데 바람이 강하게 불더라고요. 이 강한 바람이 오는 것도 북극 한파 영향인가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베리아 고기압이 한반도 북서쪽에서 이제 한반도 쪽으로 확장하면 대륙과 해양의 경계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나라 지역의 특성상 우리나라 부근에서 기압의 변화가 가장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기압의 변화, 즉 기압 경도력이 커지면 바람이 강해지게 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바람이 강해지면 체감온도 역시 크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에는 풍랑이라든지 파도 같은 것들이 거세지게 됩니다. 네, 지난주에는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는데 오늘부터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오락가락하는 날씨의 원인은 따로 있을까요?
이번에 다가오는 이 한파의 특징적인 현상으로 이제 블로킹 현상을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겨울철 상층 10km 정도쯤 내외되는 고도에는 원래 극지역과 그다음에 그 밑에 중위도 지역 사이를 좀 느리게는 초속 2m, 빠르게는 초속 한 50m 정도 이상의 속도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나가는 강한 제트류가 존재합니다. 이 제트류의 강도는 원래 제트류 북쪽과 남쪽의 온도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이 온도 차이가 커지면 제트류의 강도도 커지고 온도 차이가 약해지면 제트류의 강도도 약해지는데요. 현재 지금 이번 한파의 특징을 보면 이 위쪽 남쪽과 북쪽의 온도 차이가 좀 비교적 약해지면서 동서방향의 흐름 대신 남북 방향의 흐름이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북쪽의 찬 공기가 남쪽으로 유입되는 현상이 좀 더 강해지게 되고, 그리고 이게 극단적이 되면은 동서방향으로 이동조차 잘 못해진, 그래서 기상현상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멈춰 보이는 그런 블로킹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경상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20도까지 육박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렇게 이런 현상도 마찬가지로 지금과 같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강한 추위가 닥쳐오기 전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공기의 흐름이, 그러니까 반대 방향의 흐름이 강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 한파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시고요. 또 이번 한파가 물러간 뒤의 날씨는 어떨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블로킹 현상이 발생하면 좀 예측 가능성이 다소 좀 떨어지게 되는데요. 네. 현재까지 자료를 종합해 보면은 한 일주일 정도까지는 일단 추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기관에 따라 좀 다르지만 한 열흘 정도까지도 이런 추위가 지속될 가능성이 보이는 것으로 예측되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의 날씨를 좀 이번 추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아야 될 것 같고요. 이후에는 지금 말씀드린 이 현상이 언제 물러나는지 추이를 보면서 예보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강한 한파가 이렇게 길게 이어지면 주의해야 할 것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특히 어떤 점들을 좀 신경 써야 될까요? 예,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하루에 한 10도 정도쯤 강하게 추워지게 되면 우선 동파 같은 것에 좀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위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일씩 지속 오래될 때는 건강 관리에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한랭 질환 같은 것들도 있고, 몸을 이렇게 움츠리는 날들이 지속되면 근골격계 질환에 유의해야 될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안가라든지 도서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풍랑과 폭설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호 공주대 대기과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천원금 수수 등 각종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결국 자진 탈당했습니다. 김 의원은 차라리 제명당하겠다며 버텼지만 당 지도부가 탈당을 강하게 권유하자 이 같은 선택을 내렸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을 받는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지 일주일 만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재심을 신청하겠다는 기존 입장과는 달리 제명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동료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이 된다면 그 부담만큼은 제가 온전히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 안팎에서 탈당 압박이 거세지고 경찰 수사까지 급물살을 타자 고심 끝에 입장을 선회한 겁니다. 다만 동료 의원들에게 마음의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며 제명한다면 의원총회 대신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처분을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탈당에는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습니다. 그 입장은 지금도 같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은 기자회견 3시간여 만에 다시 입장을 바꿔 자진 탈당을 결정했습니다. 의원을 제명할 땐 당 소속 의원들의 2분의 1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해 최고위 결정만으로 제명이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 지도부는 이 같은 사실을 김 의원에게 전달하고 나아가 탈당을 강하게 권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병기 의원의 요청은 정당법상 수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김병기 의원에게 설명을 드렸고 탈당한 것으로. 김 의원은 탈당기를 제출한 뒤 당 소속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통해 모든 상황은 자신의 부족함에서 비롯됐다면서도 진실을 온전히 밝히고 돌아오겠다며 끝까지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집권 여당의 첫 원내 사령탑이었던 김병기 의원은 각종 의혹이 불거진 뒤 결국 자진 탈당 선택이라는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김 의원이 탈당했지만 민주당이 남은 상처를 온전히 수습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 1인 1표제를 두고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공개 충돌했습니다. 비당권파는 제도에 대한 우려를 입틀막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고 당권파는 충분히 공론화됐다며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윤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1인 1표제 논란이 해당 행위라며 입단속을 시도한 다음 날 최고위원회의는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연임 의도가 아니라면 다음 전당대회부터 적용하라. 건강한 토론을 막지 말라며 비당권파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선거룰을 개정한 당사자들이 곧바로 그 규칙에 따라 선출된다면 셀프 개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일각에서 해당 행위 운운하면서 입틀막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정신을 저버리는 것이고요. 보궐로 입성한 친청계 최고위원은 1인 1표제의 조건을 달면 안 된다고 일축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듯이 당원 주권 정당에서 1인 1표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차기 지도부부터 이것을 적용해야 된다, 뭐 한다, 이런 것은 또 다른 프레임을 만드는 일인 거고. 양측의 갈등은 최고위 직후 폭발했습니다. 해당 행위 경고의 당사자로 지목된 강득구 최고위원이 재갈을 물리려는 거냐며 공개 사과를 요구한 겁니다. 최고위원이 비공개 회의 때 어떤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민주당의 모습입니까? 심각합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발언권 침해로 느낀다면 사과한다면서도 만장일치로 최고위를 통과한 사안을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칠 수 있는 언행을 주의해야 한다는 차원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당에 어떠한 피해가 되는 그런 결과로 귀착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서로 주의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뿐입니다. 지도부 이견으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1인 1표제는 원안대로 당무위원회에 부의됐고 61명 표결 가운데 59명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정 대표는 비공개 당무위에서 1인 1표제는 한 개인이 아닌 민주당 전체의 이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약을 왜 지키느냐고 비판받는 건 드문 일이라며 자신은 약속한 건 다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뼈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1인 1표제는 오는 22일부터 사흘 동안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거친 뒤 다음 달 2일과 3일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제적 과반이 찬성하면 확정됩니다. 차기 당권을 둘러싸고 벌써 개파 간 균열이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선거가 과열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정청래 대표에게 혹시 반명이십니까? 라는 농담을 던졌고 정 대표는 우리가 모두 친명이고 친청와대라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어제 이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2시간 40분 동안의 만찬에서 이 같은 대화가 오갔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정 대표에게 반명을 언급한 건 최근 최고위원 보궐선거 등을 계기로 불거진 친명 대 친청 역학구도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 대표는 만찬 뒤 SNS에 같은 일화를 소개하며 이 대통령이 반명이 어디 있나 자꾸 우리를 갈라치게 하려는 것 같다며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쌍특검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야 물꼬는 트일 기미가 없습니다. 친한계를 중심으로 한 전현직 지도부 간 내홍도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식 5일차로 접어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부쩍 헬쑥한 모습으로 농성장을 지켰습니다. 의료진 수액은 마다하고 연일 손글씨로 의지를 다지면서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수만 있다면 목숨 바쳐 싸우겠다는 처음 각오를 꺾지 않겠습니다.
줄지은 응원 꽃다발 사이에서 국민의힘은 통일교와 공천뇌물, 쌍특검을 수용하라며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오죽하면 제1야당 대표가 곡기까지 끊겠느냐며 여론에 절절하게 호소했습니다. 김병기의 탈당쇼, 강선우의 제명쇼로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단식을 구심점 삼아 대여 공세 수위를 높여가는 동시에 내홍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한 걸 두고 지도부가 공개 파열음을 낸 겁니다. 사과하는 진심 그대로를 좀 믿어줄 수는 없습니까? 사과한다는 말을 접하는 순간 악어의 눈물이 떠올랐습니다. 당 모욕 언행 등으로 당원권 2년 정지, 중징계를 권고받은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윤리위에 출석하면서 전선이 또 생겼습니다. 윤민우 윤리위원장에 대해서 깊이 지적을 하겠다. 한동훈과 김종혁 등을 마피아, 테러리스트 이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결정문에 있어요. 당 갈등이 들끓는 상황에서 민주당마저 제1야당 대표의 단식에 응답하기는커녕 냉랭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단식할 때가 아니라 속고 대죄할 때입니다. 장동혁 대표님 많이 힘드실 텐데 명분 없는 단식은 얼른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장 대표의 단식 기간, 국민의힘은 모든 상임위 일정을 멈추기로 하고 청와대 앞 현장 의원총회까지 계획하는 등 대여 투쟁 강도를 한층 높이기로 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양당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청문회 관련 안건은 상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왜 이렇게 위원회를 이따위로 운영을 하십니까? 본인이 방망이를 뚫어놓고 나서 그걸 스스로 부정하십니까? 2187건을 요구했는데 15%만 제출돼서 다른 청문회와 비교해도 매우 낮을 것입니다. 자료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만족하고 인사청문회 하신 적 있어요? 최상목도 그랬고요. 그 전에 한덕수도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15%는 과장일까요? 과장이죠. 저희가 75% 정도 냈습니다. 지금 최대한 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내고요. 네,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여야 공방 속에 파행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료가 너무 부족해서 검증을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는데 민주당은 아예 청문회 할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자료 제출이 이제 항상 완벽했던 후보자는 좀 보기 드물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럼에도 이 자료 제출 부분이 문제라고 한다면 이 청문회 자체를 파행을 시키고 아예 진행을 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방식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실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국민의힘에도 전략적으로 과연 이게 어떤 이득이 있는가, 그러니까 어떤 득이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청문회는 야당의 시간이거든요. 야당이 계속 그동안 의혹 제기를 했고 이해훈 후보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인 면에서도 훨씬 중요한 것인데 지금 상황을 보면 오히려 여당은 청문회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부족한 자료가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 협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조치를 하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고 얘기를 오히려 여당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야당은 자료가 안 왔다, 청문회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청문회 자체를 무산시키다 보니까 검증 의지가 없는 것은 오히려 야당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은 15% 정도 자료가 제출됐다는 건데 이해훈 후보자는 어제 75% 정도 냈다고 했거든요.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걸까요? 글쎄요, 뭐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자료 제출에 좀 너무 미비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서 박성민 최고위원이 얘기했듯이 이것이 뭐 정치적인
그런 쇼 아니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게 그 청문회라는 게 사실 이제는 그 기능을 상실한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문회에서 나올 법한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이제는 청문회위원이 선정이 되면 언론을 통해서 이제 다 됩니다. 이혜훈 지금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언론을 통해서 나온 의혹들이 너무 많고, 뭐 최근에 뭐 천하람 의원이 좀 어떻게 입수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소위 이혜훈 후보자가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이 비망록이 나오면서 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쌓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난번에 이제 자기 수사를 수사를 이제 막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좀 정치적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불법 행위도 있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불법 증여, 뭐 거기에 증여가 아니죠. 이거는 이제 불법 그 아파트 청약 등등등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전에 과거에 아니면 최소한 최근에 있었던 청문회 하는 척하면서 나와서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는 척하면서 결국에는 대통령실에서 무조건 강행해버리는 이런 요식행위로 남기지 않겠다라는 야당의 의지가 저는 보여진다고 생각을 하고, 네. 처음에 이제 이혜훈 후보가 지명됐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뭐 박수를 많이 쳤습니다. 뭐 탕평인사, 뭐 화합, 뭐 대한민국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부담이 되지 않았나. 그런 의미에서는 야당의 이런 청문회 보이콧이 됐던 청문회 진행을 막는 것이 정치적으로 저는 정무적으로 오히려 좋은 카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 후보자가 국회가 검증 기회를 주는 역할을 스스로 포기했다 이렇게 쓴소리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맥락이 맞는데요. 지금 이미 벌써 검증을 언론을 통해서 너무 많이 하고 너무 많은 팩트들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수사의 대상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검증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오히려 이만큼 이제 의혹들이 나왔으면 이런 의혹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할 거냐 말 거냐라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이제 결정만 남았다. 그것에 대한 후폭풍이 되던 그거에 대한 결과는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감내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국민들이 이것을 매우 따가운 시선을 좀 바라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양당 간사들이 이제 추후 청문회 일정 등을 이제 논의는 한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청문회를 개최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네, 뭐 원래는 그 얘기까지도 좀 나왔었죠. 뭐 이제 간사가 대신 진행을 하는 방향. 왜냐하면 국민의힘 쪽에서 아예 청문회 자체를 열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얘기가 오가다 보니까 네.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보니 민주당의 간사가 위원장을 대신해서 청문회를 단독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열려 있다라는 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고려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이혜훈 후보자와 관련해서 워낙 좀 심각한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셀프로 저희가 검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사실 청문회의 기능 자체를 저희 스스로 조금 흐리게 만드는 면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여론의 부담도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현실적인 것은 이 국민의힘 측에서 뭐 지금 자료 제출을 문제 삼아서 청문회 자체를 이 무력화시키고 있는데 여야 간사가 만나서 특정하게 어떤 자료가 필요한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네. 지금 부족하다고 보이는 자료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서 알려주면 좀 상호간에 조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전제로 해서 청문회를 다시 재개를 한다 정도는 저는 충분히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일정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한 번 더 대화를 할 여지는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정을 보면은 이제 국회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기간이 내일까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때까지 합의를 못하면 이제 대통령 결단만 남게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이제 대통령이 뭐 청와대에서 다시 한번 다시 이제 요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고요. 네. 야당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끝에 가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의 결정이다.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을 이제
야당에서는 지켜보고 있는 거고 국민들도 아마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 영종도 땅 투기 의혹, 부모 찬스 의혹, 보좌진 갑질 논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너무 많고 거기에다가 이것이 만약 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상당수는 수사가 들어갈 내용들도 있어요. 그럼 장관으로 지명되고 장관이 임명돼서 뭐 장관 역을 한다 하더라도 수사를 또 따로 같이 동시에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 모습이 좀 너무 우스워 보이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있습니다. 네. 자, 각 당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지 일주일 만인 어제 자진 탈당을 했습니다. 사실 어제 오전 긴급 기자회견에서는 최고위에서 제명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당 절차상 본인이 탈당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김병기 의원이 이제 요구하신 게 본인이 이제 당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또 어떤 처분은 또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의원총회를 통해서 제명 결정을 하지 말고 네. 최고위에서 제명 결정을 해달라라는 게 김병기 의원의 이 요구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정당법 제33조를 보면 이 의원을 제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소속 의원 2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제명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윤리심판원의 절차도 윤리심판원에서 징계의 이 수위를 정하고 뭐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최고위에서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의원총회를 가고 이런 양상이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의원총회라고 하는 그 필수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최고위 차원에서 제명해달라라고 하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이제 작동하기가 어려운 시스템이었던 것이고 당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김병기 의원에게 설명을 하고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서 오후에 이제 본인이 직접 탈당을 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탈당한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윤리심판원이 사후 제명 조치까지 어제 했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강선우 의원의 그런 처분과 같은 상황이었는데 당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굉장히 좀 심각한 의혹의 수준이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네. 논란이 된 것들 중에 사실 윤리심판원이 이 징계의 수위를 이렇게까지 결정한 이유는 단순히 뭐 밝혀지지 않은 사실들을 예단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사유들 중에서 지금 있는 의혹들 중에서 충분히 이 정도 제명 사유가 된다라고 확신한 부분들이 있었고 확인된 부분들, 뭐 특히 본인이 인정한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것을 포함해서 이제 결정을 지은 것이고 이 정도의 수위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당에서 이 사안 자체를 엄중하게 보고 있고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해서 이런 사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겠다라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탈당과 사후 제명 조치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봤을까요? 뭐 탈당이야 그 본인이 의원총회에서 진짜 이게 표결로 이루어지면은 숫자가 나오잖아요. 네. 그 숫자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탈당을 함으로써 나중에 뭐 의혹이 풀린다면은 본인이 다시 복당할 수 있는 기회를 살리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그 사이에 혹여라도 워낙에 이제 찐명이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또 어떤 메시지를 받았지 않았을까.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명 처리를 한 것은 너무나도 의혹이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고 네. 여기에 대한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그거에 대한 부담감을 덜기 위해서 스스로 이런 고육지책을 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아쉽고 좀 안타까운 부분은 네. 경찰의 수사입니다. 지금 강선우 의원도 그렇고 김병기 의원도 그렇고 당에서 뭐 제명 이런 정치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호해주지 않을게라는 시그널이 나오자마자 경찰의 수사가 막 탄력을 받거든요. 네. 그 뜻은 반대로 얘기하면 그 전에는 경찰의 수사 의지가 너무 적지 않았나, 너무 더디지 않았나 그런 경찰이 비판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제발 지금 이제 뭐 김병기 의원을 포함해서 좀 탄력을 받는 것 같긴 하지만 네. 살아있는 권력에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를 경찰한테 좀 바라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네, 경찰 수사 내용을 잠시 좀 짚어보면 잠시 뒤에 강선우 의원이 이제 경찰에 소환이 됩니다. 의혹이 불거진 지 약 3주 만에 소환 조사를 받는 건데 사실 그동안 관련자들의 경찰 그 진술과는 강선우 의원의 진술 내용이 좀 엇갈렸어요. 오늘 어떤 내용을 말할지가 관심인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뭐 본인은 아마 이제 일관되게 똑같은 주장을 펼칠 가능성도 남아 있죠. 근데 또 그것이 아니라 그동안 주장해 왔던 것처럼 본인은 모르는 일이다라는 내용을 뒤집을 만한 상황도 좀 만들어진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돈을 줬다라고 지목됐던 김경시 의원 역시도 처음에는 돈을 준 적이 없다라고 굉장히 완강하게 부인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강선우 의원에게 직접 전달을 했고 그 액수도 이 강선우 의원이 정한 것이다라는 일종의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 김경시 의원의 입장이 묘하게 이렇게 뒤바뀌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 강선우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압박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보면 사실은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강선우 의원은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들었던 어떤 그 김병기 의원과 나눴던 대화의 녹취록 속 얘기나 아니면 이 보좌관도 본인이 받은 적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부인을 하고 있고 김경시 의원이 최근에 자수서를 내면서 이 강선우 의원에게 직접 전달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면 사실 지금 상황에서 마지막 진실의 퍼즐은 강선우 의원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거기에 달린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보면 강선우 의원이 사실 지금과 같은 주장을 유지할 때 오히려 뭐 법적으로 어디까지 그 부분이 유리할지도 저는 좀 의문이고 이 여론상으로 보았을 때에도 강선우 의원이 나는 받지 않았고 즉시 반환 지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돈을 주고 받았다는 장소에 있었던 그 3명의 진술이 다르기 때문에 대질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이제 김경시 의원이 그거를 거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진술이 약간 엇갈리긴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는 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김경과 그 전 보좌진 이제 누가 달라 그랬다, 얼마를 주고 달라 그랬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진술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보도 자료를 보면은 한 가지 그 공통된 부분은 1억을 직접 강선우한테 줬다입니다. 근데 강선우는 나는 받지 않았고 몰랐고 보관중인 걸 나중에 알았고 그걸 돌려주라고 했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럼 거의 이 숫자만 봐도 3명 중에서 2대 1이잖아요. 그래서 강선우 의원한테 좀 불리한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김경시 의원 같은 경우는 되게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사람 같은데 자기만 이렇게 한 게 아닌데 왜 이러냐라는 식의 불만을 좀 표출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 사람이 좀 생각하는 게 굉장히 좀 4차원적이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 공천헌금 내는 시대는 끝난 걸로 저도 당협위원장 하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막고 있는데 본인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민주당에서 뭐 그것이 만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전수조사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면은 지금 장동혁 대표가 오늘로 그 단식이 엿새째이지 않습니까? 네. 장 대표 스스로도 한계가 오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되게 건강이 그 상태가 급속도로 안 좋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의료진도 와서 이제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장동혁 대표가 최소한 이 의지는 매우 강해 보이고요. 네. 본인 스스로가 진짜 죽을 각오로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걱정이 됩니다. 네. 근데 정청래 대표가 앞서 이제 화면에서도 보여줬지만 좀 조롱하는 듯이 얘기하는 이 부분은 정치적 도의도 아닌 것 같고 야당 대표에 대한 이 처절한 마음을 너무나도 좀 무시하고 조롱거리로 삼는 것 자체가 글쎄요 거대 여당 당대표로서의 그 태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청래 대표가 조롱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민주당은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쌍특검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던데요? 아니 뭐 일단은 이제 통일교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 공천 헌금 특검을 하자라고 이제 국민의힘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것은 일단 결국에는 김병기 의원, 뭐 강선우 의원 이 둘을 겨냥해서 얘기를 한 거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당의 조치가 있었고
사실은 탈당을 했음에도 제명 처분까지 하면서 당은 당대로 정치적인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우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수사 역시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무조건 민주당의 공천원금을 대대적으로 수사하는 그런 특검을 받아야 된다. 이 주장에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받기가 어렵고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있으려면 사실 여야 모두를 조사하는 공천원금 특검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네. 그것은 받아볼 여지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통일교 특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겠다라고 한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었고 다만 여기에 통일교뿐만 아니라 신천지도 넣어서 함께 특검을 하자라는 어떤 여러 가지 안을 제시를 한 것인데 그것이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통일교 특검에 통일교뿐만 아니라 다른 이 신천지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좀 알아보자. 그러니까 이 부적절한 정교 유착의 고리를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고 끊어내 보자라는 의지를 확인하는 것인데 네. 왜 이게 안 된다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고 그리고 이 단식의 타이밍 역시도 조금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통일교 특검도 아예 결렬된 게 아니라 조건을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단식까지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결국 이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라고 하는 게 정말 이 특검들을 관철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분은 정치적 대화로 풀 수 있는데 단식이라는 무리한 방법을 택한 이유는 결국 전 내부용이다. 내부에 호소하기 위함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가 좀 징계 추진이 문제가 되고 나서 바로 사실은 단식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결국 본인을 향한 어떤 불만을 좀 그 불만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단식이라는 방법을 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당계 사태에 대해서 사과 입장을 밝혔지만은 당 내에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 이 한 전 대표가 장 대표의 단식장에 찾아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없어 보이는데요. 네, 그렇게 할 거였으면 진작에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게다가 본인은 사과를 했고 그 사과를 하면서도 징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좀 그 현장을 찾아가고 하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한 기대는 당내 평가를 들어보면 그렇게 높진 않네요. 이 단식이 당 내부용이라고 아까 평가를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모든 상임위 일정을 중단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혜원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속도를 못 내게 되는 건데 민주당에서도 어떤 대책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모든 일정을 상임위 일정을 중단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그러니까 일종의 국민의힘이 직무유기를 대놓고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답답한 심정이고요. 말씀 주신 대로 이 곧 있으면 대통령의 이 기자회견도 예정이 되어 있고 사실은 그 이전에 이 청문 보고서 채택의 절차를 좀 마무리를 하는 거, 그러니까 청문회를 진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일단락을 짓고 넘어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당내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스텝이 좀 꼬이게 된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당장은 일단 여야 간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려는 노력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결렬될 시에는 단독으로라도 청문회를 여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 이전에는 먼저 야당과 협의를 통해서 조건을 좀 서로 조율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정태호 간사께서도 어떤 부분, 어떤 자료가 문제인지를 알려주면 이거는 협의를 하고 내용을 맞춰볼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협의에 좀 열려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무조건 보이콧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것인지 최소한 이 부분은 받아야겠다라는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오히려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원금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오늘 오전 잠시 뒤에 경찰에 출석합니다. 앞서 김경 서울시 의원이 돈을 강 의원에게 직접 줬다는 주장을 내놓은 만큼 이번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할지 주목됩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경원 기자. 예,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입니다. 네, 자 강선우 의원이 이제 잠시 되면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공천원금 1억 원 수수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잠시 뒤 경찰에 출석합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사건이 배당된 지 20일 만에 이뤄지는 첫 강의원 소환 조사입니다. 강선우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카페에서 김경 서울시의원을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강 의원은 사무국장이었던 남모 씨의 보고를 받고서야 돈을 받은 사실을 알았고 돌려주라고 지시한 뒤 반환을 확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직접 돈을 건넸다는 김경 서울시의원 측의 주장에도 언론 노출을 피하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강 의원에 대한 오늘 조사에서 주요 쟁점은 뭐가 될까요?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지난 2022년 공천 헌금 1억 원이 오갔던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선 조사에서 김 시의원은 남 전 사무국장이 공천 헌금으로 한 장, 즉 1억 원을 먼저 요구했고 이후 강 의원에게 직접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남 전 사무국장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카페에서는 1억 원 전달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남 전 사무국장을 통해 나중에야 알게 됐다는 강선우 의원의 기존 해명과는 모두 엇갈리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늘 강 의원을 상대로 실제 돈을 받았는지, 누가 어떤 상황에서 전달했는지, 공천 대가였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병기 의원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찰은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지난 2022년 구의회 업무추진비를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어제 동작구의회 등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또 김 의원 차남의 대학 편입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업체 대표를 최근 뇌물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김 의원 소환에 대해서는 압수물 분석이 어느 정도 진행돼야 출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신중한 모습입니다. 김 의원 측은 YTN에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소환 시점이 언제가 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내란 특검도 항소 여부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체포방해 혐의 선고가 난 지 사흘 만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체포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며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정당한지 상급심에서 다퉈보겠다는 겁니다. 같은 날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에 대한 법리적 쟁점을 설명하며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재판부가 사전 예고 없이 선고일을 변경했다고 언급하면서 판결문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문 수정 때문에 아직 받을 수 없다라는 건 결국에는 원 판결문 자체가 작성되기 전에 지금 급하게 선고를 했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재판부의 법리적 판단을 짚으며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도 반복했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을 들여 이 부분에 대한 법리 주장을 했음에도 재판부가 판단을 누락했다는 겁니다. 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어도 수사가 제한될 수 없다는 판결은 최초의 법리 해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헌법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헌법 해석이고 이것을 이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란 특검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미 항소장을 제출한 만큼 형량이나 유무죄 판단을 고려했을 때 항소가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특검이 비상계엄 해제 직후 이루어진 당정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메모가 작성됐다고 법정에서 말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사건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박성재 전 장관이 쓴 메모를 증거로 제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검은 해당 메모를 근거로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 진행을 방해하고 선고를 지연하려는 목적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내일로 예정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사건 선고 기일에 대해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선고일과 같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할 예정입니다.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군과 함께 조사에 나선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무인기를 띄웠다고 주장한 남성의 진술만으로는 아직 사건의 전모를 알 수 없다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무인기가 침투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규명하기 위해 꾸려진 군경 합동조사 TF는 최근 민간인 용의자를 특정해 조사했습니다. 서울의 한 사립대 출신으로 무인기 제작업체 대표 A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F가 A씨를 불러 조사하던 지난 16일 자신을 대학원생이라 소개한 30대 B씨는 무인기를 띄운 건 자신이라며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들을 측정해 보려고 했다며 한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A씨와 B씨 두 사람은 대학 선후배 사이로 과거 보수청년단체는 물론 윤석열 정부 당시에도 함께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B씨는 A씨의 무인기 제작업체에서 이사직함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B씨는 북한의 정치, 사회 등을 다루거나 국제 이슈를 다루는 인터넷 언론 두 곳을 설립해 운영해온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런 이력과 업체 설립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단독 범행이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용의자가 인터뷰에서 주장한 내용이 경찰이 확보한 진술과 큰 틀에서 틀리지는 않다면서도 액면 그대로를 믿을 수는 없고 전모가 아닐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역할 분담 등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조만간 B씨에 대해 대면 조사를 진행하고 사실관계를 자세히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이 국군 정보사령부 지원금을 받아 인터넷 매체를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실은 30대 대학원생 A씨가 지난해 인터넷 매체 두 곳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정보사 소속 휴민트 요원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정황을 여러 경로로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과 합동조사 TF를 꾸린 군 당국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정보사가 휴민트 차원에서 A씨를 관리했는지 또 A씨가 주장하는 무인기 비행과의 연관성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야욕이 정도를 더해감에 따라 덴마크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추가 파병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덴마크 TV2 방송은 국방부 소식통을 인용해 덴마크가 그린란드에 상당한 규모의 전투 병력을 추가로 파병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추가로 파병되는 병력은 이날 그린란드 수도 누크에서 북쪽으로 300km 떨어진 칸게를루 수학에 도착할 예정이며 페터 보이센 덴마크 육군 참모총장이 이들과 동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 국가의 관세 부과를 100% 강행할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유럽이 보복 관세를 검토하는 건 현명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그린란드 확보에 반대하는 유럽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미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에 대한 합의가 없을 경우 이들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100% 실행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밝힌 대로 그린란드에 병력을 보낸 덴마크와 노르웨이, 프랑스, 영국 등 8개국에 다음 달 1일부터 10%의 관세를, 6월부터는 관세 25%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And I may do that for Greenland too. I may put a tariff on countries if they don't go along with Greenland because we need Greenland for national security. So I may do that. 하지만 그린란드를 병합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거냐는 질문에는 노코멘트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 불발에 대한 불만과 공격도 이어졌습니다. 자신은 노벨상에 관심이 없다면서도 노르웨이 정부가 사실상 노벨 평화상 수상자 선정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노르웨이 총리에게 편지를 보내 노벨 평화상을 주지 않아 이제는 자신이 평화만 생각할 의무가 없고 그린란드를 통제할 거라고 언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노벨 평화상 수상이 불발돼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확보에 나섰다는 해석은 터무니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국가들이 이른바 그린란드 관세에 보복 관세를 검토하는 건 현명하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The president is looking at Greenland as a strategic asset for the United States. We are not going to outsource our hemispheric security to anyone else. I think it would be very unwise.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관세 강행 의지를 밝히면서 동맹국을 대상으로 한 무역전쟁 재점화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금융시장에서 미국 자산 매도를 의미하는 셀 아메리카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내란법 발동 경고 뒤 군인들의 대기 명령이 내려진 데 이어 지역 당국자들에 대한 수사 압박까지 이어지며 갈등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니애폴리스 도로에서 미 이민단속국 요원들이 남성을 제압한 뒤 무릎으로 얼굴을 계속 때립니다. 차량에서 내리라는 명령을 거부하자 강경 진압에 나선 겁니다. Stop kneeing him in the face! That's his face! Stop it! 근처 세인트폴에서는 자동차 경적 항의에도 아랑곳 없이 중무장한 요원들이 주택에 진입합니다. 곧이어 속옷에 담요만 걸친 노인을 끌고 나오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런 강경 이민 단속에 이어 군대를 투입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으름장에 반발은 지역 공동체 전체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일요일 거리로 나온 우편 노동자들은 아이스를 발신인에 반송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거친 단속에 항의했습니다. Get ICE out! Protect our routes! Get ICE out! Protect our routes! It's been entirely peaceful. And for him, some federal troops here is a gross misuse of the Insurrection Act, a gross misuse of his power. 일부 시위대는 목사 가운데 한 명이 이민단속국 책임자라며 예배 중인 교회로 몰려가 교회 측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예배 방해와 종교시설 모독이라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육군 병력 1,500명에게 배치 준비 명령을 내리고 시위 사태가 격화할 경우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시장과 주지사에 대해서는 연방법 집행 방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his act was clearly designed to intimidate the people of Minneapolis. And here's the thing. We're not going to be intimidated. 현지 시간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주요 단체들은 미네소타주를 포함해 전국 600여 곳에서 항의 시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위 규모와 양상이 이번 사태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 불법 이민 단속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은 트럼프 행정부 정책이 1년 만에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강선우 의원이 잠시 뒤 경찰 포토라인에 섭니다. 공천원금 의혹 제기 이후 첫 조사인데요. 무엇을 가장 먼저 밝혀내야 할지 임주혜 변호사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강선우 의원이 잠시 뒤에 경찰에 출석합니다. 사실 이 의혹이 불거진 직후에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내고 나서는 추가적인 메시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 포토라인에서 어떤 말을 내놓을까요? 아마도 충실하게 수사를 잘 받고 나오겠다, 무리를 일으켜서 송구하다 정도의 언급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수사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김경 시의원이라던가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3차례 정도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정돈된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어쨌든 이 사건에서 최종 책임자라고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강선우 의원을 소환 조사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아마도 오늘 어느 정도 확인이 된 사실관계 그리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된 그 압수물 분석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핵심적인 질문들 그래서 돈을 누가 먼저 요구하고 받은 것인지 돌려줬다면 그 시점은 언제인지 핵심적인 부분이라면
대가성을 띠고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한 금전의 교부가 있었는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이라 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서울경찰청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곳으로 9시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자, 경찰 수사에 대한 비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출석을 합니다만 이제야 부르느냐라는 비판도 있고 정점은 나중에 부르는 게 자연스러운 수사 기법이다라고 하는 반박도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두 가지 해석 다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수사 기법을 보더라도요. 일단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그 압수물 분석을 통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를 확인한 이후에 소환을 통해서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김경시 의원은 돈을 준 입장이고 강선우 의원 측이 이걸 받은 최종적인 그 당사자라고 볼 수 있고요. 그 가운데 일종의 이제 매개자 역할을 한 이 보좌 인원이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돈을 주었다고 하는 시의원 그리고 중간에 매개자라고 하는 그 보좌 인력에 대한 조사 이후에 강선우 의원을 부르는 것이 보다 사실관계를 이미 확인한 측면에서 강선우 의원에게 핵심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다고 볼 여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기법상 강선우 의원을 맨 마지막에 부르는 것이 맞다라고 충분히 설명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전체적인 조사가 너무 늘어졌다는 부분은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김경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미국으로 출국했다 돌아온 이 출국까지 했었던 상황이 있었고요. 예.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어떤 이 조사가 이루어졌더라면 또 다른 유의미한 진술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 진술의 허점을 꿰뚫어 볼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정도로 이미 사실관계가 정리된 이후에 나오면 강선우 의원 역시도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준 것이 아니냐. 이 사이에 말을 맞추거나 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 중요한 건 오늘 조사일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지 추가적으로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어느 부분까지 언급할 수 있을지 이 부분 수사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 핵심 피의자들 사이에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 많은 관심이 몰리는데요. 일단 지금 김경시 의원 그리고 남모 씨, 그러니까 전 사무국장의 의견이 진술이 일치하는 것 하나는 카페에서 만났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부분부터 강선우 의원이 부인할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김경시 의원과 이 사무국장이 그러니까 3자가 강선우 의원까지 포함해서 카페에서 만났다라고 지금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와 관련해서 강선우 의원 측에서는 셋이 함께 만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1차적으로는 입장이 나왔던 것인데 과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펼지 중요해 보입니다. 이미 시간이 상당 부분 지났기 때문에 실제로 카페의 뭐 CCTV 자료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을 가능성은 좀 굉장히 낮아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들의 진술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일 것이고 당시에 주고받은 문자라던가 강선우 의원의 해당 일자의 일정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시점, 이 장소에 강선우 의원도 함께 했는지 여부는 추후에 이 뇌물죄라던가 이 관련된 형사처벌을 인정함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두 명이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만났다는 이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높게 평가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시간에 다른 일정이 있었다거나 다른 곳에서 강선우 의원이 있었다는 일종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알리바이를 될 수 있다면 이 부분은 달라질 여지가 있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세 사람이 함께 만났다라는 진술의 신빙성을 수사기관에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경시 의원의 주장을 보면 강선우 의원에게 직접 돈을 건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강선우 의원은 이 남 사무국장과 김경시 의원 사이의 일이다. 나는 몰랐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강선우 의원이 이걸 애초에 몰랐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런 금품 수수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했다거나 혹은 지시를 했다거나 하는 정황이 나타나게 되면 판이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강선우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은 몰랐다. 이후에 이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돌려줬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도 이제 뇌물죄 같은 부분에 성립이 되지 않게 만약 이걸 즉시 인지하자마자 돌려줬다면 범죄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의식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인지하자마자 즉시 돌려줬다면 당연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 시점 확인이 필요한데요. 인지하고 나서 한참 뒤에야 특히 김병기 의원과의 대화 이후에 돌려준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인지하자마자 이 사무국장을 통해서 곧바로 반환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 수사에 있어서 강선우 의원에게 직접 답을 구해야 되는 측면이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도 수사기관에서 함께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예. 지금 금품이 오간 액수가 1억 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1억 원이라는 숫자도 큰 의미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1억 원이라는 이 금액은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되는데요. 만약 뇌물죄, 즉 대가성이 인정이 된다. 대가성이 인정되는 것은 이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해서 이런 금전을 주고받았다. 명확하게 어떤 이 대가성이 인정이 되면 1억 원이 넘는 경우에 이것이 뇌물죄로서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의 징역은 상당히 높은 형량입니다. 1억 원이 넘으면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일정 부분 참작할 사유가 있어서 감경을 받는다고 해도 집행유예 형이 안 나올 수 있는, 안 나오게 되는 굉장히 중한 형이기 때문에 1억 원이라는 금액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대가성을 갖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예, 자 지금 강선우 의원이 출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은 차량 하나가 멈춰 섰고요. 자 구름 같은 취재진 앞에서 섰습니다. 강선우 의원입니다.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입니다. 저는 제 삶에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공천원금 1억 직접 받으셨습니까? 네, 돈 받고 김경 공천에 돈 그 사실 지금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출석해서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는 모습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일단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자신은 원칙을 갖고 살아왔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취재진이 짧게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지만 이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자, 변호사님과 함께 보겠습니다. 일단 내놓은 메시지는 원론적인 입장이다라고 봐야겠죠. 원론적인 입장이긴 한데요. 눈에 띄는 이런 문장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삶에 원칙이 있다. 예.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부분을 보자면 이전에 최초에 나왔던 그런 입장들, 그러니까 본인은 이 1억 원을 먼저 요구한 적이 없으며 실제로 이것을 수수한 것도 인지하지 못했고 인지한 즉시 돌려줬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이 됩니다. 예. 어떤 삶의 원칙이 있다는 건 부정한 청탁이라던가 부정한 금품을 받지 않는다라는 원칙 같은 부분들을 의미할 것 같고요. 이걸 지키면서 살아왔다라는 취지의 언급을 하면서 들어간 건 오늘 수사기관에서 강선우 의원이 할 그런 진술 내용들의 어떤 예고편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예. 어디까지나 아직은 추측의 영역입니다.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 조사를 잘 받고 나오겠다라고 언급한 만큼 오늘 이제 수사기관에서 준비한 자료가 방대할 텐데 어떤 입장을 펼지 좀 관심이 집중이 됩니다. 예, 부정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원칙을 아마도 강조한 메시지가 아닐까라고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공천 헌금 제안을 누가 한 것인가 이 부분도 수사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김경시 의원의 주장대로 남 사무국장이 먼저 1억 원을 요구를 했는지, 그렇다면 이걸 강선우 의원이 혹시 알고 있었거나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이 부분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김경시 의원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이라는 이 액수 자체도 이 사무국장이 지정해준 한 장이라는 그 액수였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사안과 관련해서 누가 먼저 요구를 하고 어떤 대가를 약속했는지는 뇌물죄 성립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이 지금 말이 맞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선우 의원의 입장도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이것이 금전이 오고 가는 건지도 몰랐다. 쇼핑백을 트렁크에 옮겨준 일밖에 없다라는 취지. 정말 단순히 어떤 심부름을 한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돈을 전달한 김경시 의원 측에서는 정확한 액수의 요청까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추후에 결국 만약 처벌로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가담의 정도에 따라 이 처벌과 수위에도 차등을 줄 수 있는 영역이고 누가 먼저 요구했느냐는 처벌 수위라던가 뇌물죄 성립에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요 쟁점이니만큼 오늘 경찰 조사에서도 강선우 의원에게 먼저 이런 금액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예. 이런 가운데 김경시 의원은 추가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정 활동을 하면서 가족 회사의 특혜를 몰아준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일각에서는 애초에 이 의혹이 불거졌을 때 왜 이렇게 공천을 받기 위해서 금품까지 건넸느냐, 그 동기가 무엇이냐라고들 많이 궁금해했는데 이 추가 의혹이 어떤 그런 그 배경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찌 보자면 또 별개의 사건으로 또 구성이 될 만한 부분인데 결국 김경시 의원이 본인의 이 직권을 남용해서 이 본인의 가족과 깊숙이 관계되어 있는 남동생이 대표로 있거나 이제 이 자매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교육 관련 컨설팅 사업이나 이 건설 사업 같은 것을 서울시가 이제 수주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였는가 아니면 내지는 영향력을 행사하였는가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그 공사를 따낸 규모 역시 상당하고요. 특히 뭐 교육 관련 컨설팅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름만 바꾸어서 원래 한 해에 이 공사를 맡을 수 있는 한 해에 계약할 수 있는 건수가 제한되어 있는데 이름만 바꿔서 더 계약할 수 있게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 김경시 의원이 시의원이라는 지위를 남용해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이런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시의원에 꼭 올랐어야만 했는지 이런 뭐 여러 가지 의혹들과 맞닿아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1억 원의 이 뇌물죄와는 별개의 사건으로서 앞으로 동시에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지만 결국 그 맥락, 그 줄기는 다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예. 자, 강선우 의원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속보로 계속 전해드리겠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이 선고됐는데 변호인단이 항소를 하면서 또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일단 변호인단은 이미 항소장을 제출했다라고 하면서 추가적으로요. 이번에 이 징역 5년이 선고된 1심 판단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이어나갔습니다. 기본적으로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이 최종적으로 선고 일자 1월 16일이라는 날짜를 정함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측면을 제한했다. 좀 더 공판을 이어가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제출할 증거들이 남아 있었는데 이 부분을 묵살하고 무리하게 선고 일자를 잡았다라는 절차 진행적인 측면에 대한 문제를 삼았고요. 뿐만 아니라 판결문 송부 같은 부분이 늦어지면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금 제약을 끼치고 있다라는 점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적인 측면, 이 재판 진행 자체에 대해서도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너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의 제기를 해왔는데 그 연장선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했고요. 재판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일정 부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이번에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게 된 이 첫 단추라고 볼 수 있는 과연 공수처가 적법한 수사권을 갖고 있느냐 측면에 대해서 재판부에서는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다가 관련된 사건으로 새롭게 인지한 사건이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라고 묘박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해석이 과도하다, 잘못되었다라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예. 결국 요약해보자면 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1심 재판의 진행 자체가 이 법과 원칙에 따르지 않고 정치적으로
진행이 되었다. 이 재판 진행의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1심 판결 내용에 대해서 불복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언급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예. 판결의 핵심이었던 공수처 내란 수사권에 대한 부정을 하면서 그리고 또 내일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선고가 있기 때문에 이에 앞서서 어떤 여론전을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자, 내일 한덕수 전 총리의 내용, 내란 본류에 대한 첫 판단인데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과연 내란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내일 있을 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이 내란죄의 앞으로 다른 재판들을 좀 가늠하게 하는 핵심적인 재판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같은 경우에는 물론 1심 재판부에서 당시의 상황이 이 국무위원들을 소집하지 못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측면에 대한 언급은 있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큼 위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었다라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언급하는 측면은 있었지만 전면적으로 이 비상계엄이 내란에 행당할 수 있는지를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는 이 12.3 비상계엄 자체가 이 절차적인 실체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에 나아가서 이것이 국한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다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한덕수 전 총리에게 이 12.3 비상계엄의 책임을 어느 정도 물을지와 더불어서 이 비상계엄의 성격을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그 부분이 이제 내일 있을 선고에서 가장 좀 눈여겨볼 측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의 입장은 대통령을 보조할 의무는 있어도 말릴 의무까지는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재판부는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말리지 못했다라는 것이 결과적인 측면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결과 놓고 보자면 결국 말리지 못했고 다만 그 과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느냐는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한 다른 가담자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담의 정도가 덜하다, 약하다라고 평가는 받을 수 있겠지만 뭐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를 한 부분이라던가 일정 부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 진술이 변복한 이런 정황들은 한덕수 전 총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 이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한덕수 전 총리가 적극적으로 가담은 하지 않았을지언정 일부라도 가담의 정황이 있었다면 당시 국무총리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더 적극적인 저지 정치를 했어야 된다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결국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과연 비상계엄 선포에 주도적으로 어느 정도는 참여했다고 볼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비상계엄의 성격을 재판부에서 어떻게 볼지가 내일 있을 선고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엔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4,910선까지 넘어 5,000피에 불과 100포인트도 남겨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약보합권으로 출발했는데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09% 내린 4,900포인트로 개장했고요. 자, 지금은 또 하락 반전하면서 4,904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5,000포인트까지는 100포인트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어제는 현대차가 16% 넘게 폭등하면서 지수 전체를 끌어올렸습니다. 자, 그린란드 갈등으로 변수가 커져 있는 상황에서도 코스피는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4,905포인트로 다시 빨간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971포인트를 지나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뉴욕 증시는 오늘 휴장했는데 유럽 증시가 급락한 상황인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자,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은 여전합니다. 오늘도 0.8원 오른 1,474.5원으로 개장했습니다. 개장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연방대법원이 상호 관세에 대해 최종 패소 판결을 내릴 경우 즉시 대체 관세 도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그리어 대표가 지난 15일 인터뷰에서 대법원에서 관세와 관련한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미 행정부가 관세를 복원하는 일을 바로 그 다음 날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자신과 다른 참모들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초기에 다양한 옵션을 제시했다며 대법원에서 상호 관세를 무효로 판단하더라도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대체 관세를 부과할 준비가 돼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현지 시간 19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3.3%, 한국은 1.9%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계 경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수치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됐습니다. 선진국 중 미국은 지난해 10월의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높아진 2.4%, 유로존은 1.3%, 일본은 0.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 올해 1.9%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며 지난해 10월의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경찰이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에게 3차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1, 2차 소환에 모두 불응한 건데 로저스 대표는 지난 1일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의 3차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증거인멸 등 혐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로저스 대표는 앞선 경찰의 1차와 2차 소환에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로저스 대표로부터 출석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로저스 대표로부터 출석, 불출석 여부에 대한 확인 자체가 없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경찰의 수사 협조와 출석 의사를 전달하고 적극 협의 중이라던 지난 13일 쿠팡의 공식 입장과는 배치됩니다. 국회 청문회를 마치고 지난 1일 출국한 로저스는 현재까지도 해외 체류 중입니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가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도 검토하는 거로 알려졌는데 전문가들은 로저스 대표가 외국인 신분인 만큼 체포영장이 발부된다고 해도 집행하긴 어려울 거란 의견입니다. 살인이라든가 테러, 대형 마약 같은 중범죄 같으면 모르겠지만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의지라든가 바라보는 시각 이게 동일해야 돼요. 쿠팡은 로저스 대표가 1차와 2차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13일과 달리 공식 입장이 없다며 돌연 태도를 바꿨습니다. 쿠팡 TF를 꾸린 경찰은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로저스 대표가 이대로 입국하지 않을 경우 수사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미주 민주참여 포럼은 쿠팡에 대해 정치적 로비와 미 의회 청문회를 활용해 진실을 덮거나 한미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재미 한인단체인 미주 민주참여 포럼은 성명을 내고 최근 미국 일부 정치인들이 의회 청문회 등에서 쿠팡이 한국 정부와 국회에 의해 탄압받고 있다는 시각을 드러낸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을 향해 해외 동포 기업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I 기술이 정교해지면서 이른바 딥페이크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든 합성 이미지가 인터넷에서 빠르게 퍼지면서 가짜뉴스 확산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드럼을 치며 즐거워하는 모습 아래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관련 속보가 보입니다. 이는 YTN의 자막 형식을 그대로 가져왔지만 명백한 가짜입니다. 이 합성 이미지에 나온 시간은 저녁 9시 51분. 당시 YTN 방송에서는 취재기자 모습과 함께 법정 내부 화면이 송출되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자막만 그대로 가져와 청와대 제공 사진에 합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장면을 보도한 방송화면처럼 보이는 이 이미지 역시 진짜가 아닙니다.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교묘해진 기술에 기존 언론의 사진 문법을 그대로 모방한 형식이 더해지며 여론을 혼란에 빠뜨린 겁니다. 반면 기성 언론이 실제 사진을 AI 합성 이미지로 잘못 보도해 애꿎은 피해가 발생하자
기사를 삭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당사자는 직접 기자회견까지 열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일을 인공지능으로 조작한, 그것도 대통령까지 끌어들인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당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이른바 AI 민주화 시대. 개인의 명예는 물론 언론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의 기세가 강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11.8도, 체감온도는 영하 17.4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저희가 얼마나 추운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동면을 이렇게 바깥에 꺼내놨었는데 약 10분 정도 지났을 때는 윗부분만 있고 나머지는 설익은 정도였다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난 뒤에는 이렇게 완전히 모형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전혀 흔들림이 없는 모습인데요. 이런 한파는 이번 한 주 내내 길게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럼 먼저 특보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에 한파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오늘 아침 가장 추웠던 곳은 강원도 양구 해안면으로 기온이 영하 21.2도까지 떨어졌고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서도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한파는 오늘부터 한 주 내내 이어지겠습니다. 여기에 칼바람까지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는데요. 장기화하는 한파에 한랭 질환도 우려되는 만큼 어느 때보다 보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종일 춥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3도, 광주 2도, 부산 7도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강원 남부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에는 1cm 미만의 눈이 오겠고 내일부터는 호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오늘 하늘은 맑게 드러나겠지만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계속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영남 동해안은 수일째 건조특보가 지속하는 가운데 산불 등 대형 화재 사고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YTN 정수현입니다. 네, 뉴스업 화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